안녕하세요. 혹시 은퇴하시고 나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고 좀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은퇴 자금 잘 모으는 것만큼이나 이 퇴직 후에 매달 나가는 세금이라던가 보험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또 뭐 전문가 인터뷰, 관련 기사들 이런 걸 바탕으로요. 이 한국의 연금제도랑 만만치 않은 건강보험료 부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지 그 실질적인 전략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은퇴하시면 소득 구조가 이제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도 좀 달라지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세요. 뭐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월급에서 떼어가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지역가입자 되면서 액수가 확 뛰는 경우가 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금 어떻게 받을지, 또 건강보험료 어떻게 줄일지,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꼭 아셔야 할 내용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뭐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나한테 딱 필요한 핵심 이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복잡한 제도 속에서 길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딱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보통 60대 초반에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노후 준비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지만 당장 눈앞에 생활비나 뭐 자녀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먼 미래의 연금 준비는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공적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이 있죠. 공적연금은 뭐 거의 의무가입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건강보험료 선정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요. 또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많으시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면에 사적연금은 좀 다른가요?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드는 연금저축, IRP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적연금은 가입이 의무는 아니고요. 현재 제도에서는 이걸 연금으로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다고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금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인데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적연금, 사적연금 한 번에 다 조회가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 다닐 때랑 퇴직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지역가입자 되면 보험료가 크게 뛴다고들 하던데 맞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주로 월급, 그러니까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죠. 지금 7.09%인데 절반은 또 회사가 내주고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 그러니까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 가치까지 다 반영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재산까지요? 네. 이때 공적연금 받으시는 거 그 소득의 50%도 소득으로 잡지고요.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 기준도 더 엄격해져서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바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건보료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이야기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게 참 고민인데 여기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하나 있네요. 35세부터 50만 원씩 20년 부은 사람이랑 45세부터 똑같이 50만 원씩 10년 부은 사람. 총 낸 돈은 각각 1억 2천, 6천만 원인데 60세에 딱 계좌를 열어보니까 잔액이 무려 3억 5천만 원대 1억 3천만 원. 2억 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늦게 시작한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이 15%였대요. 먼저 시작한 사람은 9.78%였는데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인데요. 핵심은 수익률보다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이랑 이자가 같이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보통 한 15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면 그 효과가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 사례는 설령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아니면 매달 붙는 돈이 좀 적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뭐 사회초년생 때부터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늦어도 40세 정도부터는 노후자금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부분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연금 계좌 안에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형 ETF라든지 아니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자산 비중 조절해주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 활용해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이게 유효하겠네요. 워렌 버핏이 말한 저스트 킵 바잉,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거. 시장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적립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잘 모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데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걸 그냥 받으면 1,0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퇴직금을 연금 계좌, 대표적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여드나요? 연금으로 받기 시작해서 10년 차까지는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예에서는 1,000만 원의 70%니까 700만 원만 내는 거죠. 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원래 세금의 60%, 그러니까 6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절세액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와, 30에서 40% 감면이면 이거 진짜 큰데요. 그럼 개인이 따로 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어떤가요? 이것도 비슷하게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쌓인 돈,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운용수익 합친 거요. 이걸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한 번에 그냥 확 찾았으면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16.5%라는 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6.5%나요? 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춰서 이걸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받으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사이에 낮은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만 70세 미만이면 5.5%, 70대는 4.4%, 80세 이상이시면 3.3% 이렇게요. 와, 훨씬 유리하네요. 그런데 아까 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의 갑계가 1,500만 원, 이건 현재 기준이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초과하면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거랑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세율은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때도 무조건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아, 선택할 수 있군요. 네, 본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아니면 분리과세 16.5% 내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고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받는 방식을 어떻게 신중하게 선택하느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제 내 손에 쥐는 은퇴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 되면 그야말로 건보료 폭탄 맞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담을 줄일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네 가지 정도 주요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퇴직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었던 분이라면요.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본인 부담분만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3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랑 비교해보고 이게 더 싸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나온 거 납부기 한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오, 3년이라는 한시적인 제도군요. 그럼 그 이유나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두 번째는 아마 피부양자가 되는 거겠죠? 이게 보험료를 아예 안 내도 되니까 가장 좋긴 한데 듣기로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요. 맞습니다.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 이걸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은 연 1,000만 원 넘으면 그 전액이 합산되고요. 사업소득, 이건 필요경비 뺀 금액,
그리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 받으시는 금액의 50%가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 있죠. 네. 이건 현재 이 소득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빠진다는 거죠. 아하,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안 잡는군요, 건보료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소득 기준은 더 빡빡해져서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아주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보통은 직장가입자랑 같이 살아야 하고요. 따로 살 경우에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야, 조건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소득도 봐야지, 재산도 봐야지, 같이 살아야지. 이걸 다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소득 구성 최적화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혹은 적게 부과되는 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아까 강조했던 사적연금입니다. 또 사적연금이군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노후자금을 가급적이면 이 연금계좌 중심으로 운용하시고 퇴직금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 이게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건보료 절감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을 어디에 두느냐, 또 어떻게 받느냐,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좌우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이나 주식 투자로 연 1,000만 원 넘는 이자, 배당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는 바로 건보료에 반영이 돼요. 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이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월세 수입이 비과세되고 건보료 영향이 없지만 오피스텔 여러 채 가지고 계시면 다주택으로 간주돼서 월세 소득이 잡히고 건보료도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과세 소득원이나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약간 좀 특별한 방법도 언급이 됐었어요.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피부양자는 안 되고 이미 계속 가입 기간도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일까요? 네, 그게 이제 네 번째 전략인데요. 재산이 많아서 지역 건보료 부담이 아주 클 걸로 예상이 될 때, 그럴 때 소규모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나 임원이 돼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월 300만 원을 받으시고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 때문에 월 30만 원 이상의 건보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작은 카페 법인을 하나 차려서 대표가 되고 월 8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직장 가입자가 되면 건보료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월 8만 5천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합쳐도 한 17만 원 정도 되겠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왜냐면 직장 가입자는 급여 외에 재산이나 다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분 빼고는 건보료를 안 내니까요. 수입도 생기면서 건보료도 줄이는 효과가 있군요. 근데 이 방법은 자칫하면 그냥 건보료 회피 수단으로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법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죠. 세무기장료 같은 거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규모라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럴 만한 아이템이 있을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옵션입니다. 단순히 건보료 절감만을 위해서 서류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건 절대 권장되지 않고요. 나중에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짚어볼 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요. 소득이 없던 기간에 임의가입 등으로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관련 서류를 내면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총 연금 수령액의 50%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 예를 들면 뭐 입국하고 6개월 살아야 한다든가 이런 거나 보험료 부과 방식, 또 체납했을 때 불이익 같은 게 내국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 중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재산평가액에서 대출금 일부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아서 보험료를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미리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 이거 같습니다. 연금은 무조건 일찍 시작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주는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요. 또 받을 때는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나눠받아서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것. 특히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제도, 피부양자 자격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적연금 계좌를 잘 활용해서 소득을 관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이라는 옵션까지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전략들이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겁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원칙들, 그리고 고려해볼 만한 다양한 선택지들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같은 거는요. 정책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지 찾아서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은 사적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잖아요. 근데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있고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공적연금 재정 부담은 커지고 그러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 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